나는 과거에 특수청소일을 했었어. 사람이 죽은 방이나 반려동물의 시체 처리,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청소 등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사람이 죽었던 집이나 소위 쓰레기집은 대개 의뢰인이 그곳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하거나 안에 있는 가구 등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집안을 치우면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같이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내가 다니던 회사는 계약서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회사 측이 맡는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래서 작업 도중에 나오는 자잘한 보석료나 현금 등은 굳이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어. 그래도 회사 사장님은 비용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추억이 서린 물건이나 현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영업 담당이나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했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서는 작업원들은 집안에서 나온 현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곤 했는데, 나도 예전에 무려 200만 엔에 가까운 현금을 찾아낸 적이 있었어. 나도 욕구가 있는 인간인지라 그걸 이성으로 억누르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휴일에 영업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 시내에 있는 2층 주택의 특수청소와 물건 정리 의뢰가 들어왔다는데,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였지. 당시 나는 작업원 겸 사무원으로 회사에서 2년가량 근무 중이었고, 일을 잘하는 영업 담당자는 나에게 현장 책임자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어. 주택의 규모와 현장 상황, 쓰레기의 양을 대충 확인해 보니 서너 명의 작업원들이 사흘 정도 달라붙으면 끝날 것 같아서 그 부탁을 받아들였지. 사망자는 혼자 살던 노인이었는데 생활비가 다 떨어진 것을 차마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어.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은 해야지. 작업원들은 40대의 선배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어르신 등 기존에 꽤 여러 번 함께 손발을 맞춰본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난 안심하고 계획을 세웠지. 작업 첫날에 현장에 들어서 보니 악취가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견적을 내려 미리 먼저 이곳에 방문했던 영업 담당이 창문을 미리 열어둔 것 같았어. 가구나 생활용품 배치는 전에들은 그대로였고, 난 내부를 한번 둘러본 후 사건 현장인 2층으로 올라갔지. 다른 곳에 비해서 악취가 조금 심하긴 했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 방문 안쪽 바로 아래의 바닥엔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얼룩이 있었고, 문 위쪽에는 로프가 쓸린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문고리는 구부러져 있었지. 그 모습을 보니 고인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눈에 선해서 더욱더 서글퍼졌어. 2층으로 온 다른 작업원들도 안타까움에 저마다 한마디씩 했고, 이내 익숙하다는 듯이 어떤 세제를 사용할지를 토의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고, 그날도 별 문제 없이 작업은 이어졌지. 40대 선배가 2층에 있는 얼룩을 약품으로 지운 후 전체적인 소치 작업을 이어나갔어. 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물건을 트럭에 옮겨 실었고, 그 다음날 오전쯤이 되니까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되었지. 주택에는 넓은 뜰과 담장이 있어서 모두 그곳에 모여 점심을 먹기로 하고, 선배가 다른 작업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가서 도시락을 사오기로 했어. 나는 파트타임인 어르신과 둘이 남아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0분 정도가 지나자 할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더니 얼굴이 심하게 창백해지는 거야. 할아버진 이내 구토를 하며 괴로워했고,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걸어도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막 꺼내는 순간 또다시 심하게 구토를 하는 그를 보며 패닉에 빠져버린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분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차라리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입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난 손을 멈춰버렸어. 그가 구토를 할 때마다 입에선 거무스름한 무언가가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그것은 50cm 정도 길이의 로프였던 거야.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 광경을 난 그저 옆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끝부분의 올이 다 풀려있는 걸 보니 중간에 잘려나간 것 같았는데 대체 몸 안에 왜 그런 게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괜찮냐고 물어도 할아버진 고개를 푹 숙인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어. 잠시 후 도시락을 사러 갔던 선배가 돌아왔고 내가 다급히 선배를 부르자 그가 즉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 그런데 그가 개원의 로프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봐, 대체 뭘 챙긴 거야? 그런 선배의 말에 할아버지는 기겁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선배는 할아버지의 가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지시했고 난 할아버지의 가슴 주머니에서 10,000엔짜리 지폐 몇 장과 반지 그리고 목걸이를 발견했어. 비록 그 지폐는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걸 본 선배는 불같이 화를 냈지. 당신, 이거 절도야. 범죄라고. 2번 다시 여기 나오지 마. 그렇게 선배는 바닥에 가방을 툭 던지며 할아버지를 밀쳐냈고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냥 떠나버렸어. 우리는 현장을 대충 정리한 후 사무실로 돌아갔고 선배는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사장님에게 전달했어. 그가 로프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았기에 나 역시 모른 척 하기로 했고 사장님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돌려주기로 했지.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예전에 현장에서 찾은 200만 엔을 슬쩍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 이것은 내 지인의 실제 일화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한다. 이보게.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녀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무심코 이불 위에 정좌를 하고 보이지 않는 손님을 맞이했다고 한다.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손이 너무 부족해. 근처에 사는 것도 인연인데 혹시 부인의 손을 좀 빌려주겠는가? 평소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부인은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말을 거는 자는 누구인지, 근처라는 건 정확히 어느 곳을 말하는 건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이렇게 당연히 궁금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 허허, 고맙구만. 그제야 정신을 차려보니 목소리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꾼 거라 여기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그녀의 오른팔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어깨부터 아래쪽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신경이 죽은 것처럼 어딘가에 팔을 부딪혀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한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인 부부는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고맙네. 덕분에 살았어. 내가 폐를 끼쳤구만. 지인의 아내는 밤중에 또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오른팔의 모든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의 말로는 마을 주변에 팔다리가 하나씩밖에 없는 산신이 있다는데 그가 가끔씩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팔과 다리를 빌려간다는 것이다. 신이 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진 알 수가 없지만 그 일 이후로 부부 사이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아내의 팔에 감각이 돌아온 후로는 마치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서로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부부 사이가 날로 돈독해지고 있다고 하니 신이 팔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도 한 것일까?